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지민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어제 정말 그 광복절 0시 땡 치자마자 논란이 시작돼가지고요. 네. 그 KBS 1TV에서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 그리고 기미가요, 군가 등이 등장하는 오페라 공연을 방영하면서 이제 일부 시청자들이 분노를 하면서 이 사안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탈리아 유명 작곡가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예요. 나비 부인이라는 그 공연 영상을 그 0시 때부터 시작되는 그 KBS 중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을 한 겁니다. 이게 매주 수 목요일에 방영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또 오전에는 광복절 경축식을 앞둔 시간대에 이 날씨 예보에 태극기가 뒤집힌 이미지가 사용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게 있었죠. 이날 밤에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미화 논란의 다큐멘터리, 이 영화 기적의 시작이 또 1TV의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틀어졌는데 이 원래대로라면은 이 나비 부인이 이 독립영화관 이후에 또 붙어서 2부로 방영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2부 편성은 미뤄졌습니다. 3부작이네요. 하루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비 부인 같은 경우에는 KBS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7월 말에 방송 예정이었는데 이게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렸고 또 일기예보 이미지는 인물이 태극기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려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새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총 세 가지인데 예. 오페라 나비 부인, 그다음에 태극기 뒤집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승만 다큐인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태극기가 뒤집힌 그 컴퓨터 그래픽과 그 공교롭게도 그 광복절 0시에 방송된 오페라 나비 부인은 뭐 의도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실수라고 보는 예, 거고. 실수나 불찰이죠. 예, 예. 그리고 KBS도 공식 사과를 했고 아마 관련자 징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3번 그러니까 이승만 다큐는 뭐 당연히 이제 의도된 편성인데 여기 이거를 두고 이제 요 며칠간 시끌시끌했잖아요. KBS 내부가. 근데 이 3번이 경영진의 어떤 의도가 개입된 편성이었고 이게 가장 뭐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봤어요, 내용? 저는 네, 봤어요. 봤습니다. 어제. 예. 왜냐면 저는 사실은 안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코너에서 품평을 하려면 네. 그래도 보지 않고 품평하는 건 안 되니까 그럼 제작진이 또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상 봤어요. 평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땠는데? 보기가 매우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특정 전직 대통령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는 그 대상이 이승만이든 김대중이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완성도죠, 완성도.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디서니까 다큐의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런 평이 이미 그 전에 예. 나온 바가 네.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 완성도와 예. 또 형식적 완성도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런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참고 보기가 힘든 수준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뭐 해당 그 감독에게는 좀 뭐 모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보기가 좀 많이 힘들고 버거워서 근데 끝까지 보긴 봤습니다. 예. 방송권료도 시중가의 2배 주고 샀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가 도는데 또 공식 확인된 건 아니죠. 예. 이게 뭐 그 구체적인 계약을 공개를 하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계약이 이뤄진 거겠으니까요. 근데 이게 2만 명대거든요. 관객 수를 보면은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이렇게 광복절 같이 이런 국경일 즈음에 해가지고 구매한 영화를 보면은 100만 관객이 넘은 영화보다 이번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보면서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공감을 하면서 이거는 이 내용 자체도 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어떤 인물을 가져다 놔도 이 형식이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다큐멘터리였고요. 예. 네, 이게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명의 그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고 회고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재연 장면 같은 것들이 삽입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터뷰이들이 정말 그 이승만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뉴라이트 관련된 그런 학회나 단체에 소속된 인물들로 굉장히 편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터뷰만 몇 명 꼽으면은 일단은 백선엽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영화를 제작 지원한 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김재동이라는 분이 나왔고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홍보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보길 뉴데일리 회장 그리고 또 이제 펜앤드마이크의 김용삼 대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건국기념보급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 씨, 또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유지훈 연구원 그리고 이제 역사학 전공하신 분들이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 치고는 잘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역사학자 중에서 이제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회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칭송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다큐멘터리라는 게 꼭 이렇게 5대5로 다루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 좀 입체적으로 그 인물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더라도. 예.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모든 거를 칭송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살짝 나오는 내용이 뭐 그 독재 부분, 부정선거 부분 이런 것들도 네. 대부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고요. 뭐 4.4.5입 이런 건 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내용이 구성돼 있어서 어떤 다큐멘터리의 어떤 질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좀 평가하기가 힘든 그렇죠.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면은 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고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의 지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의 의견이 나오고요. 네. 또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측근들의 야욕 때문에 벌어졌고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또 그가 하야하자 데모하던 학생들도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훌륭한 분이다. 높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편집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좀 약간 난센스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영화로 개봉된 그 원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원작의 일부분을 덜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덜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최종 편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흔히 현업에서는 종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편이 이제 우리가 종합 편성 채널을 얘기할 때 이 종편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지막에 어떤 최종 편집 그 종편을 그 본부장이 직접 뭐 네. 했다는 편성본부장이 예, 직접 편성본부장이 했다고 직접 합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KBS 구성원들이 워낙에 반발하고 나 이거 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4.3 사건이라든가 몇 가지를 좀 드러냈다면서요. 워낙에 이건 내용이 너무 본인이 봐도 좀 심하니까. 근데 드러내도 뭐 문제가 많은 수준이었던 그렇죠. 거죠. 이게 그 일단은 전체 영상을 보여주기에는 편성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게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뭐 드러내겠다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는데 거기 빠진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제주 4.3이나 여순 사건 같은 게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방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제주 4.3 특별법 보면은 그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관련자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드러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해볼 만한 부분인 거죠. 뭐 지금까지 이게 그것 때문에 뭐 삭제를 했다고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원래 담고 있었던 내용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 균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냥 다양성 차원에서 편성을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다양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KBS를 지금 초점을 두고 KBS 말씀하시는 거죠. 입장이, 네. 예. 더 조금 불연해 주십시오. 아니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KBS가 이 관점이 옳다라고 굳이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이승만을 조명한 영화도 틀 수 있고 그럼 나중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승만을 조명한 영화도 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개방성과 다양성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입장에서는 예. 혹시 그렇게 이해할 여지가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진행자께서 얘기하시는 그 후자 그러니까 이승만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그러면 균형적 차원에서 우리가 향후에 편성에 배치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이 질적 완성도와 별개로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당연히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했다면 가능했죠.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어느 정도 많이 보장한 채로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로 좀 정리를 해보겠다라든가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다 빛과 그늘이 있으니까 네. 그 빛과 그늘을 다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리즈물을 우리가 한번 KBS 공영방송이 중후하게 다뤄보겠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 논란이 되고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이거를 그냥 똑 떼와 가지고 그냥 틀겠다 광복절에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히 박민 사장이 12월까지예요 임기가 지금 이 보궐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이 지난해 이제 축출되고 나서 지금 올해 12월까지 그 자녀 임기를 지금 네. 수행하고 있고 그러면 박민 사장 입장에서는 연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임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참고로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그 코드 맞추기 차원의 편성이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영화가 그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 영화로 인정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안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 이런 그 독립영화로 인정을 받은 영화들만 나오는 거는 아닐 거예요. 워낙에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평가 중에서 그 객관성이 결여된 인물 다큐멘터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독립영화뿐 아니라 이제 그 영화로 보기에도 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대안적인 주장을 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으로 뭐 다양성 기하는 네. 차원으로 이해할 여지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양성도 기본이 돼 있는 걸 전제로 이제 거기서 다양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관점의 차이가 이제 예. 그게 이제 다양성을 기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출발점이 되는 건데 지금 노지민 기자가 말씀하신 것은 관점 이전의 기본의 문제. 이게 지금 영진이에서 지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완성도 측면 우리가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저는 그 KBS 사측이 얘기한 그 반론 중에 그 편성권 독립적 편성권을 행사했다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문제 삼으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독립적으로 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성권이라는 거를 도대체 KBS 사측 경영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편성권이라는 것을 독립적 편성권이다. 편성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맥락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이 방송사의 감나라 배나라를 할 때 편성권이 우리에게는 독립적으로 방송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니 그렇게 참견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이한 것이 내부 구성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경영진이 독립적 편성권을 운운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편성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영진 소수 몇몇이 그러니까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국장과 같은 수뇌부 몇몇이 그냥 마음대로 주무르고 휘두르는 것이 편성권의 본질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돼요. 중요한 점을 지적을 이거는 해주시는 매우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렇죠. 왜곡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편성권 내지 편집권의 어떤 그 행사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이나 임원이냐 아니면 그 제작의 구성원 전체냐 이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후자인데 다만 방송법에서는 그래도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책임자를 말단 직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성 본부장이 방송 편성 책임자라고 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방송 보시면 막 심야 시간에 방송 편성 책임자 이재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이 깔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방송사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임원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소수의 몇몇이 내 맘대로 모든 걸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편성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램을 몇 시에 어느 채널에 배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 A부터 Z까지를 다 내 맘대로 주물러 가지고 뚝딱뚝딱 배치하는 거를 그 소수 몇몇이 주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편성권자가 아니라 편성 책임자로 규정한 이유에는 편성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사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최종 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편성의 결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일차적인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되는 이걸 규정하는 것이지 본부장이 전권을 행사한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죠. 이번에 나온 게 본부장이 직접 편집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구성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반증이잖아요. 그럼 편성권 행사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너무 뻔한 얘기를 참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방송법에 이 편성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보면은 이 방송 사업자에서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하려면 이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서 방송 편성 규약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법에 있는 이런 그 조항에 따라서 편성 규약을 만든 게 있고 그리고 KBS 내부 편성 규약에서는 이제 실무진이 요구를 하면은 뭐 TV 편성위원회나 이런 걸 열어서 이런 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구된 게 하나도 이제 사측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또 독립권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박민 사장 취임하고 나서 인사권에 대해서 뭐 독립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회사의 인사권, 뭐 회사의 편성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소수 임원에 의해서 이게 자행이 되면서 관련 구정들은 다 무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독립되어 있는가라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그 KBS 언론노조 KBS 본부에 속한 이제 한 PD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 기적의 시작 구매 기한 같은 경우에 원래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스트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윗선에서 지시를 한 것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직접 이제 실무진들이 이걸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국장이 직접 구매 기한을 올리면서 추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적의 시작 방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몇 차례 의견을 윗살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제 편성본부장이 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내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비 부인 같은 경우도 지금 KBS의 설명으로 보면 원래 7월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네. 원래 올림픽 일정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잖아요. 저는 그 설명도 참 뭐한 게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이라는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부적으로 그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광복절 0시에 딱 맞춰서 이걸 틈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파를 던지고 뭐 이렇게 음흉한 의도를 하나하나 착착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 나비 부인을 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마디로 무신경했다는 예, 무신경했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이 나비 부인 건이 훨씬 임팩트가 커요. 제가 어제 그 점심 식사를 어디서 했는데 옆 테이블에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KBS가 그 기미가요랑 그 뭐 이런 거 틀었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 없다. 뭐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다큐보다 이 나비 부인 건이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그 이미지가 강렬하잖아요. 그 의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훨씬 대중들에게 임팩트가 큰 것 같고 저는 실수나 불찰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영상을 누군가는 사전에 당연히 봤을 거 아니에요. 봤고 이게 이제 광복절에 나가는데 아예 무신경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광복절에 나가도 괜찮을까? 혹시 뭐 비판을 받는 거 아닐까라고 우려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려가 상부에 보고를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토론되고 이렇게까지 못 갔던 거죠. 그럼 그렇게 왜 못 갔는가를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사풍이거든요. 사풍. 그러니까 산의 분위기가 이런 데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혹시 이런 건 문제인 아닐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사실은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예, 유명한 뭐 오페라. 그러니까 그 이름에 얹혀가려고 했던 이게 그래도 나비 부인이고 다 아는 거니까 반응이 설마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게 나비 부인이 뭐 9월이나 10월에 방송이 됐다면 혹은 뭐 4월에 방송됐다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또 푸치니의 것이고 그러니까 뭐 무명 씨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한두 사람이라도 뭔가 찜찜함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 찜찜함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그 어떤 KBS의 분위기. 예, 그게 지금 KBS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이제 광복절 며칠 전에 사실은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약간 됐던 게 광복절 날에 지금 예고돼 있는 두산의 그 투수가 일본에서 온 투수라고 해서 등판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연기가 됐어요 등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이 뭔가 그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논란이 불거진 바탕에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지금 담겨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KBS가 조금이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만 했다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지금. 그렇죠. 특히나 이게 무조건 뭐 광복절 즈음에서 일본과 접점이 있으면 다 비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또 하필이면 이런 실수가 KBS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국가기관 방송인데. 네, 기관 방송이고 공영 방송이고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 같은 다큐멘터리 편성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다가 거의 뭐 트리거처럼 작동을 한 게 뭐 의도치 않았다고 한들 이런 논란 속에서 공영 방송이 전체 편성을 쭉 봤다면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광복절이라는 거를 그러면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중간중간 특집 프로그램 편성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신경 더더욱 쓰죠, 이거를 당연히. 거를 수도 있었다. 이게 시스템이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하나만 제가 네. 좀 덧붙이자면 아까 그 노 기자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부연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승만 다큐 관련해서 네. 오해를 혹시 청취자분들이 하실까봐 어찌됐건 어느 조직이나 리더는 있고요. 리더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편성을 할 때마다 리더들이 결정을 안 하고 무슨 투표를 하고 뭐 우리 그 일반 그 제작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제작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예, 제작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속성을 요구하는 이 방송계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민주적 투표를 하거나 의견 수렴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임명동의제를 파탄시킨 것이 지금 현 박민체제죠. 임명동의제가 엄연히 단체협약에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동의제를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임원 그 국장단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임명동의제는 구성원들이 동의해준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해 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국장에게 당신이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신속하게 유능하게 결정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 자체도 예. 아까 노 기자가 얘기했듯이 편성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소수가 독점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죠. 그렇죠. 예. 임명동의제는 인물에 대한 믿음이 제작 방향에 대한 믿음을 깔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뭐 그렇죠. 디킴님이 무지가 아기보다 나쁜 듯하다라는 이런 좀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승민님은 실수를 밥 먹듯 하는 건 실수가 아니죠라는 이런 또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어제 KBS 뉴스 9 그 9시 뉴스에서 클로징 멘트에서 사과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나비 부인과 태극기 이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두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시청자들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다큐는 사과 안 하고 그 두 건만 사과한 그쵸. 거죠. 예. 거기에서 그 오페라 나비 부인 그리고 날씨 코너에서 배경화면 일부에 태극기가 좌우가 뒤바뀌어 방송되는 실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제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사실 관건인 거죠. 보통 이 정도로 뉴스에서 앵커가 사과를 할 만큼의 실수가 발생하면 뭐 독립적으로 내외부 위원 참여하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거나 아까 근데 네. 저기 이주석 기자가 있잖아요. 편성 책임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관련자들 중에서 책임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무진의 반발 같은 것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근데 지금 기적의 시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건 이 나비 부인이라거나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를 기술적으로 한 사람에만 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꼬리 같습니다. 자르기로? 예. 편성 책임자가 있대잖아요. 네. 마무리하고요. 어찌 보면 이게 맥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예. 뭐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란을 다루는 언론 보도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주요 언론의 보도를 좀 본다면? 저는 그냥 약간 총론적으로 보면 좀 팩트 체크나 검증 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 공방 위주로 또 이번에도 흘러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인상 비평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모든 통계를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인상 비평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다만 김영석 씨가 비교적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김종배 앵커랑도 인터뷰를 했고 또 다른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어떤 긴 시간을 가진 인터뷰를 한 것이 그나마 가장 양적으로는 충실했고 그런데 어떤 방송사 메인 뉴스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공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서 김영석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학계에서 어떻게 비판받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도들이 좀 덜 나왔다. 예, 그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그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이 문제를 최초로 인터뷰한 게 저희 시선 집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희 인터뷰 내용이 언론 보도를 엄청 많이 탔어요. 인용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인용 보도를 했을까를 보면은 딱 거기에 언론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종찬 회장의 단어 하나에 주목을 했어요. 밀정이라고 하는. 용산의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하는 이거를 다 부각을 시킨 거예요.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이 어떤 지금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초기의 관심사가 이게 아니었어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자, 이게 되면서 아니 언론 입장에서는 그림이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종찬 회장이 누구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더 나아가서 밀정이라는 어떤 단어까지 하면서 용산을 직격을 했어. 야 이거 세다. 라고 하면서 보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확전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김영석 관장의 이제 그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어떤 언론의 어떤 그 이 주목점을 보면은 아 이게 또 그 어디에 꽂혀 있었는가 언론이 결국은 이게 어떤 뭔가 아주 센세이션한 부분들 여기에 꽂혀 있었다라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 뭔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래야 되나 싶어서 좀 들긴 좀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굳이 거예요. 변론하자면요. 근데 밀정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세고 그러니까 제목을 뽑긴 뽑아야 되잖아요. 언론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대목에 주목하는 것까지는 저는 현실주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외의 보도들이 더 풍성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싶고 그러면서 공방에만 자꾸 집중을 예,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용산의 밀정 거기에 주목한 건 이해를 나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언론계를 변론하자면 워낙에 문제적 인사들이 그동안 많아서 사실은 그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좀 무의미하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25명이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 요직으로 갔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뭐 경향신문에서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단 어떤 역사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인사들이 지금 문제가 지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을 해부하는 것이 이제는 언론사들의 관심사안이 이제 아니게 돼버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좀 지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좀 그렇게 논의가 흘러간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 뭐 검증 대상의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 더 시급하고 더 이렇게 집중을 할 만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선택을 하다 보면은 독립기념관장까지 뭐 미치지 못했다라는 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김종배 MC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이제 열심히 검증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양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독자들이라던가 시청자들이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반쪽짜리 광복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쟁에 집중을 한 그렇다 보면 이제 양쪽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사안처럼 중계가 되는 보도들이 많아지면서 아 이거는 그냥 양쪽 정치 세력들끼리 다툼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뭐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검증에도 차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예를 들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은 법카 사용 문제였어요. 네. 근데 사실 법카 사용 문제에 대한 검증의 포인트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대한 검증의 포인트는 저는 약간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격에서 다르냐면 법카 사용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굳이 해설과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죠.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팩트만 전달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 설명하고 분석할 여지가 별로 없는. 하지만
역사관 문제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그 김영석 관장 스스로가 뭐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부터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이어지는 연속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틀어버렸어요. 네. 말 튼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갖는 함의가 상당히 있는데 뭐냐면 이건 직관적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예. 거죠. 대중적으로. 사전 학습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뭐냐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느냐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하나. 그래서 공방을 전하면 공방 전하는 내용에 팩트가 같이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법화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설이 거죠. 필요하죠.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풍성한 보도가 필요하고 그 별도의 풍성한 보도가 되려면 이른바 블록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블록화가 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그 그렇죠. 메인 뉴스에서요. 그런데 그런 블록의 공간을 열어놓지 않는 게 지금 방송사 메인 뉴스의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왜? 네. 백화점식 뉴스를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조각조각 쪼개진 백화점식 뉴스를 하다 보니 왜? 시청률 때문에. 그러다 보니 블록이 없고 블록이 없다 보니 해설성 뉴스가 없고 분석성 뉴스가 없고 그러니까 조각조각 찢어진 형태의 뉴스만 있고 그렇다 보니 공방 뉴스만 있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블록이 사라졌어. 한때는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방송사도 한때는 블록 뉴스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블록화를 막 경쟁적으로 막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뭐 시청률이든 뭐든 내외부의 어떤 압박에 의하여 블록화가 싹 사라지고 백화점식 뉴스로 그냥 치닫는 경우가 있고 이게 업다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백화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적이 일본이었다.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택에 나왔던 보도는 뭐냐면 비유가 손기정 선수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어떤 심정적 차원에서 어떤 이 어떤 비유의 적절성으로 가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래서 어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일본이 계속 내세웠던 것은 그때 당시 법령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국적이 일본이었다가 되면 이게 접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가.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근데 이건 되게 너무 디테일하고 되게 복잡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해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그냥 공방으로 가면서 거기서 임팩트 있고 센세이션하면서 심정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는 거에 그러니까 치우쳤는가 후자로밖에는 뭔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보도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이게 그 김영석 관장이랑 그 CBS 기자분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논쟁하듯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기사보다 더 많은 맥락이 들어있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면서 호응하면서 댓글도 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은 기사 쏟아내는 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블록화 같은 경우에 정말 한동안 방송사들이 우리는 앞으로 블록형 뉴스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시 돌아갔는데 요즘 그냥 기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KBS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통으로 다루는 경우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개별 리포트에 대해서는 바이라인 바인처럼 이렇게 한 줄 말이 나오고 한 줄 설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여있는 리포트들이 많아졌고 어제 그 광복절 기념 뉴스가 그 한강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면서 11꼭지가 내리 이어졌어요. 그중에서 이제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 김영석 관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뭐 이 점도 결국에는 KBS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근데 방송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신문에서는 오히려 이종찬 회장의 몽의로 묘사하는 이런 보도까지 네. 막 나오더라고요. 방송만 얘기했지만 신문도 그걸 네. 검증하는 그 역사관 부분을 이렇게 깊게 해설하는 그런 보도들이 부족했고 네. 잠깐만 언급을 하면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시간 좀 지났지만 홍범도 흉상 같은 경우도 지금 김영석 씨가 뭐라 그러냐면 훌륭한 분이라서 육사에서 빼가지고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갖다 놓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영석 씨 인터뷰를 제가 쭉 들어보면 네. 나름대로 톤 조절을 하고 로키로 네. 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그 홍범도 흉상도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육사는 그대로 두고 독립기념관에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육사 거를 왜 굳이 뺍니까? 그러니까 그게 궤변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그 얘기한 그 합법 불법 부분도 일본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 일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법원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줄기차게 박정희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일본 정부의 입장과 포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지점도 학문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 해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없었던 거죠. 예. 백선엽 부분도 그렇고 또 뭐 친일 인명사전 부분도 그렇고요. 본인은 학자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민간 영역에서 진행한 친일 인명사전에 대해서 내가 관장으로서 수정에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학문의 자유를 왜 독립기념관장이 감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본인은 교수로서의 학자의 자유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자가당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답답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과연 적재적소 인사였느냐로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죠. 제가 어제 봤던 기사 같은데 국민일보에서 봤던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역대 관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이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의 근현대사에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좀 기독교 계열 독립운동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 분이고 거기부터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반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본인은 이제 건국절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건국의 완성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는 않고 있고 뭐 MBC가 검증 보도를 하면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뭐 8월 15일 그 광복절을 광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미 한 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다룰 만한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언론이 그렇게 한번 그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이런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이 재현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김영석 관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떻게 이거를 검증해서 정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국민적 공감대가 더 넓어지느냐 마느냐의 부분이 있거든요.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아젠다 세팅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해버리면 이거는 제2, 제3, 제4의 논란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시 말하지만요, 좀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기자들이 워낙에 지금 인사가 다 좀 문제적인 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이게 뭐 개별적 분석이 좀 무의미해진 그런 분위기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퍼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네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